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무척 황당한 경험을 했던 여자인데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왜 있겠나 싶어요. 정말 선조들이 괜히 만든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급했고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들어서 저는 연애를 2번 해봤는데 크게 상처만 남아서 저절로 결혼 생각도 뚝 떨어졌었죠. 직장만 다니는 단조로운 일상을 꽤 오래 보냈었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우선 대학 때 친하게 지낸 같은 과 선배와 동업을 하게 된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이게 예상외로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남편이 성공의 맛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동업을 하는데 들어간 돈은 대학 졸업하고서 직장을 오래 다닌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 유산이 조금 있었는데 남편이 무식하고 과감하게도 그 돈을 가져다 써버렸던 거였죠. 완전히 뭐 아니면 도라는 시기였건만 다행스럽게 성공을 거두었고 남편은 그렇게 돈이 벌리자 또 그걸로 주식을 했어요. 여기서 대박이라는 게 터졌죠. 나름 인생 역전 수준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돈이 돈을 부른다고 아무리 오르는 주식이라도 꼴랑 조금 사면 이득을 봐봤자 해요. 똑같이 10배라도 10,000원 넣으면 100,000원 되지만 1,000,000원 넣으면 1억 되는 거니까요. 그런 지극히도 단순한 원리로 남편이 돈을 벌었는데 동업하던 선배라는 형과 의의가 상해버렸죠. 이유가 뭐였겠나요? 당연히 돈이었죠.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자기하고 나누지 않는다며 화가 난 그 선배 형이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 소문 안 좋게 냈고요. 상처받은 남편은 동업하던 걸 때려치웠고 새로운 인간관계들을 만들어갔는데 전부 돈이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자기한테서 뭐 뜯어낼 거 있는지 궁금해하는 종자들밖에는 없었다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주장하기로는 그러했어요. 내가 원래 타고난 부자가 아니고 갑자기 돈 생긴 놈이라고 나를 우습게 본 거지. 근데 또 내가 원래 진짜 백이 부자들 사이에서는 못 끼겠더라. 내가 그 급이 안 되는 걸 실감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 돈 때문에 사고방식까지 잡아먹혔던 남편. 저는 이 남자 돈 꽤 있는 줄 모르고 만났어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요. 남자한테 하도 뒤통수 맞아서 이제는 기대도 없으니 적당히 연애나 하자. 나 상처받기 전에 적당히 거리 두자.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빠진 거였죠. 그래서 저에게 적극 청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제 생각보다 돈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정말 가감없이 말을 해보자면 돈이 많다기에 반가웠고 좋았네요. 그게 큰 가산점이었죠. 결혼을 부르짖을 만큼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건만 돈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 결혼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저도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 속의 인간이었나 봐요. 저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집이 잘 살지도 않았고요. 부모님 대신 이모, 이모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았네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떠나셨고 저는 엄마와 살았죠. 그 이전부터 부모님은 불화를 오래 겪어 오셨고 별거도 하셨었기에 당시 제가 큰 상처는 안 받았어요. 이제서야 이혼을 하시는구나 싶었을 뿐이죠. 아빠는 일 때문에 해외 가신다 어쩐다 들었는데 이혼하고 2년 후에 유럽으로 가셨고 가시기 전에 짧게 저와 통화한 게 다였어요. 엄마는 제가 중3 맞바지일 때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 살 확률 높으니 걱정하지 말라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미치도록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죠. 이듬해 봄,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모랑 이모부 두 분이 저를 맡아주셔서 그때부터는 거기서 지냈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죠. 제 결혼 문제도 두 분과 상의했고요. 두 분은 흔쾌히 저를 축하해 주셨고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다 해주셨어요. 허락이 문제라고 한다면 상대 측에 있었죠. 참고로 시댁에서 시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뒤였고 시동생은 군대를 늦게 가서 이때 군 복무 중이었어요. 그러니 문제인물은 바로 제 시어머니이셨던 거죠. 제가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니까 손으로 뒷목 잡는 신용을 바로 하셨네요. 모치는 사망했으니 그렇다 치고 부치는 지금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머뭇거리다가 연락을 안 하고 산 지 오래됐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큰 소리로 웃으시더군요. 어디서 이렇게 개 막장 냄새가 폴폴 풍기나 했는데 이게 너한테서 풍기는 거였구나. 네? 막장이라뇨. 저희 부모님이 바람을 피우신 경우도 아니었는데요. 외람되지만 이혼 과정이라는 게 낯선 풍경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흠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으면서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들어. 우리 잘난 아들 돈 버는 재주야 너무 뛰어나서 두말하면 입이 아프고 인물들 잘나서 자기가 뜻이 없을 뿐 연예인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잘난 우리 아들을 겨우 너 따위가 넘본다고? 좋게 봐줘서 네가 박색은 아니다만 빼어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받쳐주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혀라. 저를 품평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도 내심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솔직히 그 정도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잘났고 끼가 있었으면 연예인을 했겠죠.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으나 상상외로 아들 사랑 아들 자랑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놀랐네요. 결사 반대를 하시니 이 결혼 어렵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득불 저랑 결혼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음을 보여주시고 만 거였죠. 아무리 제가 탐탁지 않으셔도 결혼한다는 당사자가 저 좋다고 그러니 별 수 없으셨던 거예요. 아, 땡깡이라 표현한 것은 정말로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다 큰 어른인 남편이 우는 소리를 냈었죠. 아, 엄마, 나 이 결혼 하고 싶어. 엄마가 자꾸 반대한다 그러면 나 머리 아프단 말이야. 나 두통으로 쓰러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아, 나 원참. 반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그만해라. 그러다가 정말 머리 아파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아들. 남편의 철부지 같은 모습과 그걸 또 받아주시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연실색하였어요. 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어서 식은땀이 나왔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너무 성급한가? 어쩌다 급하게 결혼까지 갔나? 싶어서 계속 혼란스러웠고요.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가정은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는데 그때 황당했던 게 남편은 저보다 더 놀라더군요.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저기 미안한데 너 아니지? 내가 의심하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상하다. 정말 임신일 리가 없는데?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그렇다면 저에게 다른 남자라도 있다는 건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미쳤냐고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다고 따지니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죠. 자기 돈 노리고서 제가 다른 놈 애를 가졌음에도 빌붙으려고 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죠. 병원에서 고작 6주라고 하는데 저런 의심을 왜 한 건지 알 수도 없었고요. 자기 돈을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로 아는가 싶어서 속이 답답했어요.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진짜 수십억 자산가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보다는 스케일이 무척 약소했답니다. 어쨌든 제가 임신했다 하니까 결혼 직전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배가 안 나와서 다행이구나. 하마터면 웨딩드레스 모양새가 우스워질 뻔했잖니. 그런데 너 이제 나한테만 기뜸해다오. 아들이니 딸이니? 아직 몰라요. 임신 초기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뭐야? 지금은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뱃속 아기인데 어떻게 아직 몰라? 네가 나를 우습게 알고 속이려는 작정인 거지? 그러지 말고 여자끼리 공유하자. 넌 엄마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건 원래 엄마랑 딸이 다 비밀 나누고 그러는 거다. 네? 그치만 어머님은 딸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울컥해서 그렇게 맞받아 쳤더니 바로 딱밤 날라왔어요. 제 이마를 때리신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까지 고였는데 저를 보시며 건방지게 지적질이나 한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으셨어요.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들었죠. 이틀 뒤가 결혼식이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를 때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제 발등을 찍은 채 결혼식 올려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들도 다 사랑으로 행복으로 완벽한 결혼을 하는 건 아닌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는데 바로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걸 강요하셨어요. 풍문으로만 들어봤던 안부 묻기였답니다. 제가 직장인이었기에 전화를 그렇게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저에게 그럼 문자를 때마다 보내라고 하셨어요. 안부 문자를 요구하시길래 이걸 못 들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부족함을 지적하셨죠. 내용만 딸랑 띡 보내놓으면 다니? 꽃사진 이런 거 없니? 멋들어진 풍경사진, 해돋이 사진 정도는 같이 보내는 센스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니? 역시 부모가 없는 애는 다르구나. 자기 부모의 일상을 못 봤으니 중년의 감성을 알 리가 없지. 저는 왜 그렇게 그 말씀이 서럽게 느껴졌을까요? 저에게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든 점 많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길래 그러면 어머님이 앞으로 잘해주시면 되겠다고 답변 들었다가 또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딸년 가진 죄에 뭘 잘했다고 대접을 원해? 어디 주제를 모르고 맹랑하게 구는 거야? 제가 임신한 아이가 공주님이었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딸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에 무척 기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니었어요. 무조건 첫 아이는 아들 가져야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안 지켰다고 하셨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나 싶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첫째를 아들 낳고 당시에 기세등등해서 온 집안 사람들로부터 대접과 대우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둘째를 또 아들 낳았을 때는 기고만장했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무척이나 초라하구나. 마치 네 인생처럼. 이분하고는 정상적인 대화라는 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적당히 상대해드리고 적당히 무시를 하면 되겠다 싶어졌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른들 안부 문자 보내는 거 쫙 찾아봤었네요. 양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복사해다 보내드렸고요. 제 나름 수단을 마련한 것이었지만 얼마 후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어요. 쉽지 않은 시어머니를 만나신 모든 며느리분들이 겪어보셨음직한 일들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밥 문제였어요. 너 오늘 아침에 뭐 차렸니? 우리 아들이 아침밥 뭐 먹고 일 나갔니? 아침 메뉴 뭐였냐? 저녁 메뉴 뭐 차릴 거냐? 저를 들들 볶으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난리치셨어요. 네가 감히 그딴 성의 없는 부실한 밥상을 차려? 어디 유치원 아이 밥 먹이니? 그래서 다른 메뉴로 둘러댔더니 금세 저에게 사진 보내서 인증하라고 하시는 통에 소용없었고요. 황당했던 점이 남편은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입맛이라 밥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아침밥 매번 챙겨 먹었냐고 하니까 딱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덧붙인 말이 아침밥 원래 안 챙겨 먹었지만 제가 차려주면 그 자체로 뿌듯해서 한 숟갈이라도 뜨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결혼하고 나면 아침밥을 갑자기 챙겨 먹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고심을 하다가 시어머니께 고지고대로 말씀을 드렸었죠. 남편이 원래도 잘 안 챙겨 먹었다는데 갑자기 챙겨 먹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품 물고 난리치시더니만 결국 저 퇴근하는 때에 맞춰서 등장하셨어요. 바로 제 머리끄댕이 잡으셨고요. 제가 그날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있었는데 그거 잡으시고는 제 머리를 빙빙 돌리셨어요. 저는 마치 상모 돌리게 하는 사람처럼 돼서 비명을 질렀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임신한 몸이라고요. 얘가 칠알은 고작 딸년 가진 걸로 유세를 왜 부려? 이웃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제야 저를 놓아주신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어요. 앞으로 이런 분의 며느리로 어떻게 계속 살아가나 싶어서 심경이 복잡했죠. 남편은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딴 말만 반복해서 해댔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갑갑했는데 저에게 큰일이 닥쳤어요. 육아휴직 시기를 고려하고 있던 때에 제가 유산을 하고 만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병원에 갔다가 알았어요. 병원 가기 이틀 전에 자다가 민들레 가득한 꽃밭에서 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꿔서 느낌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징조가 있었나 봐요. 뱃속에 자그마한 생명의 심장이 멈추었다고 하더군요. 충격에 빠진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상실감에 쩔어 있는데 남편은 저보다 덜 슬퍼하는 게 보였어요. 어찌 보자면 전혀 안 슬퍼하는 것도 같았고요. 저에게 너무 유난 떨지 말고 빨리 털어내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역시나 그 태도 그대로이신 분이었어요. 뱃속에 애 들어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무리해가면서 일을 하더니 결국 애꿎은 생명 하나를 떠나보냈구나. 다 네 잘못이지. 처신을 어쩜 그리도 못해?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셨죠. 귀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고 우울해하던 저에게 그게 하실 소리였는지 기가 막혔네요. 이 사람들에게는 온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나 싶었어요. 일상은 살아야 하겠기에 출근을 이어갔다가 컨디션이 너무 나빠져서 하루는 오후 반차를 내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을 오전이나 오후나 한 타임만 짧게 하는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참고로 남편은 자기 재산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정식 직장을 잡지 않은 상태였어요. 소일거리나 틈틈이 하고 있었죠. 결혼 직후부터 계속 그러했어요. 저는 정식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청소며 요리며 각종 집안일을 도맡았던 거였고요. 임신한 상태여도 말이죠. 왔어? 몸 안 좋다더니 정말 얼굴색이 나빠 보이네. 들어가서 얼른 자. 나는 거실에서 TV 보고 놀다가 알아서 먹을 거 챙겨 먹을 테니까. 소파에 들어놓은 채 손만 들어서 남편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에 맥이 빠져서 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전만 일하다가 아내가 아파서 집에 돌아왔으면 점심은 어떻게 했냐, 병원은 안 가봐도 되냐, 이런 것들을 예의상으로나마 물어봐 줄 법도 하건만 차라리 생판 남이 더 살가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집에 와서 남편을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느낌에 우선 잠부터 청했어요. 그런데 옅게 잠이 들어서 그랬는지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란에도 눈이 떠졌죠. 제가 소리 안 나게 방문을 열어서 거실 쪽에 대화를 엿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와 계셨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순대, 떡볶이, 김밥, 튀김 이런 것들을 사다가 거실에 늘어놓고 맛있게 먹는 중이었죠. 반찬 내고 와 있다길래 깜짝 놀랐는데 자빠져 자는 중이라 다행이구나. 이런 걸 매번 우리끼리만 먹었는데 절대 여기에 끼워줄 수는 없지. 우리 아들 많이 먹어. 가만 보니까 여태까지 저 없는 평일 시간대에 둘이서 매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제 몫을 남겨주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분리수거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음식점 포장 용기 같은 게 보여서 남편이 별걸 다 알고 사다 먹는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두 사람이 실컷 먹부림을 부린 흔적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감이 들어서 울컥하던 것도 잠시 저는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하마터면 숨이 멎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내 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본인이 찔리니까 작정하고 뱃속 아이가 떠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지낸 걸지도 모르지. 아이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하면 들킬까봐. 자기 추론을 거들먹거리면서 늘어놓는데 이미 저는 의심을 받다 못해서
부정을 저지른 여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수준 같았어요. 맹세코 저에게는 남편 외에 누군가가 없었건만 잘도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니 치가 떨렸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죠. 옳거니 역시나 그랬구나. 관상부터가 지조 없고 의리 없게 생기지 않았니? 부모 없이 각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하여간 질이 좀 떨어져. 하여간에 우리 아들 절대 돈 뜯기면서 살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 알았지? 당연하죠, 엄마. 걔한테는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한 걸로 사회 경력 끊기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계속 일 다니라며 말하고 있어. 그러면 걔는 계속 돈을 벌고 나는 배려심 넘치는 남편 역할하고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빨대 꽂고 살지 못하게 방지도 하고 아주 좋아. 문제 없어. 직장을 계속 다니든 말든 그건 저의 선택이었어요. 남편의 가증스러운 책략에 제가 놀아나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요. 이 못된 괴물들 같은 두 사람을 향해 저의 분노가 폭발했고 인내심이라는 게 끊겼어요. 반쯤만 열려있던 방문을 확 밀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개걸스럽게 음식을 입에 넣고 있던 두 사람이 일시정지 상태가 되어 멍하게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정말 추잡스럽네요. 내면이고 외면이고 전부 다요. 계속 한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인연을 이어가기에는 제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싸늘하게 말하자 남편이 사례가 들었는지 콜록콜록거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날리셨어요.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년이? 네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하고서 기어오르지 마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딜? 어머님, 나이는 어디로 잡수셨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어머님은 익지 않은 분량이라서 고개가 빳빳하고 지혜가 부족하신가 봅니다. 며느리에게 막말 던지시고 나면 속이 좀 풀리기라도 하세요? 저는 어머님께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까지 했는데 저도 이제는 참아드리기가 힘드네요. 저만 참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희해봐라.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인생이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우리 아들이 한 방에 돈을 끌어모았지만 너는 이날 이때껏 축월합시고 직장 다녀봤자 통장 수준이 안쓰럽잖니. 그런 법이지. 알아들었으면 조용히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잠이나 처자거라. 모자지게는 오붓한 시간 방해하지 말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저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놈의 아내도 안 할 거고요. 제가 잠깐 정신이 돌아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겪어도 이혼 안 할 만큼 정신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분노인지 긴장인지 모를 것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고 몸도 살짝 떨렸지만 용케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입가에 떡볶이 양념을 묻힌 채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길래 제가 확실히 말해줬죠. 당장 이혼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이 건방진 모습은 뭐냐며 노발대발하셨고 그러면서 작은 밥상 잘못 걷어차셔서 음식 다 엎어지고 남편이 순대 밟고 미끄러지고 정신없는 그 광경을 저는 무표정하게 바라봐줬네요. 제 싸늘한 반응에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민망함이라도 느끼셨는지 헛기침을 하시며 둘이 잘 해결하라는 말씀과 함께 퇴장하셨고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경솔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넘어가줄 생각이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봐도 남편에게는 오로지 실망만을 해온 저였죠. 무조건 이혼할 생각밖에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해줬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네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혼하고 나서 다시 결혼할 생각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숨이 막혀. 그냥 우리 이혼하지 말자. 뭐? 번거로워? 결혼을 다시 안 할 생각은 없나 봐.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 만들어드려야 하고 집안 살림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네가 하면 되잖아. 돈 있으니까 가정부 고용해도 되는데 그러기는 싫니? 네 모친 수발 들고 살림 다 하면서 맞벌이까지 하고 애 낳아서 키워줄 여자 찾니? 그래, 수고해. 그 여자 나는 아니니까 새로 잘 찾아.
너 지금 그렇게 나를 딱 잘라 거절해도 되냐? 나라는 계급 사다리를 놓치다니. 나 이제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뛰어들 거야. 이전까지는 사실 뭘 잘 모르고 했던 건데 이제 크게 놀아볼 거라고.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고 너는 후회를 하게 되겠지. 아, 벌써 후회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달라고 빌든가. 제가 미쳤다고 빌겠나요? 평생 독신으로 살고 말죠. 당신의 아들이 저를 잡았으나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어요. 네가 감히? 눈깔이 삐어가지고선 머리도 나빠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서는 우리 잘난 아들을 기어이 이혼남으로 만들겠다 이거지? 오냐? 알았다. 내가 작정하고 우리 아들을 끝내주는 여자와 새로 이어줄 테니까 너는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앞으로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라. 네, 그럴게요. 앞으로 2번 다시 뵙는 일도 없게끔 제가 최대한 구석으로 가볼까 봐요. 다시는 엮이기도 싫거든요. 치가 떨려서요. 뭐야? 말하는 꼬라지가 싸가지를 한참 상실했구나. 이 고얀 것 같은 이라고. 내가 장담 하나 해보마. 너는 평생 결혼도 다시 못하고 임신도 못할 거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비싼 고급 과일 사 먹을 때 너는 길바닥에서 떨이로 나온 썩은 과일이나 사 먹을 거란다. 알아들었니? 이 커렁뱅이 같은 고아야. 제 배경이 비루하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사람 약점으로 잡고 공격하다니. 별 미친 집안을 다 보겠다 싶었어요.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 저는 뭐가 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었고요. 후다닥 했던 결혼은 더러운 꼴 보이며 막을 내렸네요. 저는 제 자신이 했던 선택, 결정을 후회하며 풀이 죽어있다가 이모 이모부와 함께 지내며 안정을 되찾았어요. 직장은 그만두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로 했죠. 그리고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모가 연락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모가 아빠 연락처를 갖고 있는 줄도 몰랐기에 놀랐는데 이모가 역시 아빠가 연락을 받아주실 줄 몰랐다며 당황하고 계셨어요. 아빠는 유럽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 사시는 중이었죠.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낯설었네요. 그래도 네가 항상 내 눈에는 밟히는 거 잊지 마라. 이런 아빠라서 미안하다. 그럼에도 왜 다정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물보다 진한 피, 혈연이란 건가 싶었네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죠. 가끔씩 나도 그런 생각한다. 우리 세 식구 민들레 홀씨가 휘날리는 공원에 소풍 가서 단란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가 너 5살 때던가? 그랬었지. 아, 그러고 보니 엄마가 민들레꽃을 참 좋아하셨다는 게 생각났어요. 민들레 씨가 홀홀 날아가는 모습이 좋다고 하셨던 엄마. 제가 유산 전에 그 꿈을 꿨었는데 혹시 엄마가 제 뱃속에 있던 당신의 손녀를 데려가신 걸까 싶었네요. 좋아하시는 그 민들레 밭으로 말이에요. 아빠는 저에게 푹 쉬라며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거절하고 싶지 않아서 받았죠. 그 돈이 있어서 여유롭게 쉴 수 있었고 이모 이모부랑 즐거운 시간 보내며 재충전해서 힘을 얻었어요. 저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답니다. 전보다 더 밝아져서 지인들하고도 활발하게 연락하고 지냈고요. 그러다가 예전부터 건너 지인으로 알고 있던 오빠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온 걸 받았어요. 그간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할 때 저를 향한 마음을 자각했다면서 고백을 해왔어요. 저는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고요. 하지만 오빠는 저에게 고백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이 넘게 순애보를 보여줬고 저는 결국 그 마음을 받아주었답니다. 오빠랑 제가 행복한 연애 끝에 결혼했을 때 아빠가 또 큰 돈을 보태주셔서 유용하게 잘 활용했죠. 오빠의 가족들, 즉 저의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따스하고 편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아 제 일상을 살아나갔어요. 그리고 어느덧 예전에 그 이혼으로부터 8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운동 삼아 대형마트로 가족이 출동했던 날이었죠.
여유롭게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카페에서 파는 음료가 너무 먹고 싶어진 거예요. 참 희한했어요. 제가 원래 밤에 그렇게 음료 종류가 입에 당기는 사람이 아닌데요. 매장 근처에 차를 대고 내려서 잠깐 걷는 길, 횡단보도 기다리는 옆쪽으로 작은 과일 늘어놓고 파는 게 보였어요. 떨이에요, 떨이. 싸게 드립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한 바구니 5,000원 하던 거 지금은 2바구니 드려요. 연륜이 느껴지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이제 늦은 시각이라 떨이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지나서 카페 매장에 도착하는 동안 이상한 기시감이 저를 휘감는 거예요. 음료를 사서 돌아가는 길에는 그쪽을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과일 떨이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밖에 있으니 추운지 머플러를 얼굴에 칭칭 감은 할머니 같으신 분이 보였고요. 그리고 까만 마스크를 쓰고서 남루한 패딩을 입은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죠. 암만 해도 이 기시감이 가시지 않은 제가 갸웃하다가 과일 바구니 앞에 박스를 오려서 가격표를 매직으로 적어놓은 걸 봐버렸어요. 현금 없는 구매자들을 위해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거였는데요. 신안 110. 그 계좌번호 밑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제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죠. 한때 잠깐이나마 제 남편이었던 놈의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설마 이 두 사람은 애기 엄마 둘째 가지셨나 보네. 여기 귤 좀 사가세요. 새콤하고 달달하니 맛있어요. 예? 그때 할머니 같으신 분이 저를 향해 호객행위를 하셨고 저는 제 얼굴에 반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며 저의 시어머니였던 분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옆에서 바구니 치우고 있던 전 남편이 무심코 제 쪽을 봤다가 놀라서 나자빠지더군요. 우당탕 소리에 맞춰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아, 결국은 주식으로 패가망신했구나. 다 말아먹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 사실은 단번에 알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셨던 그분이 떨리는 눈동자로 저의 불러온 배를 보고 있었어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 배를 멍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제 옆에 선 오빠와 그의 품에 안긴 아들까지 오붓하고 여유로운 가족의 모습을 멍하니 보더군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그 두 사람을 향해 제가 또렷한 음성으로 말해주었죠. 아, 죄송해요. 정말 팔아드리고는 싶은데 제가 백화점에서 산 과일 아니면 안 먹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씩 웃어주고서는 제가 마스크를 다시 쓰며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 안 지나서 우당탕 소리가 나길래 돌아봤더니 이제는 할머니로밖에 안 보이는 그분이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신 거였더라고요. 그분이 통곡을 하시자 그 아들놈은 옆에서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죠. 제 옆에서 걷는 오빠가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됐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가서 얘기해준다고 대답하는 제 기분이 후련하고도 짜릿했죠. 인생사 세옹지마. 그것을 제대로 목도한 것 같았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디 건강하고 평탄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